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역시나 추운 수능날 아침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전 먹던 힘까지 정말 다해서 잘 풀고 잘 찍으십시오. 네. 혹시나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날 기회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모든 근심 걱정들 묻고 더블로 가. 네. 그리고요. 수험생들 방해될까봐 듣기평가 시간에는 기차며 비행기도 안 뜬다는데 정치인들도 오늘은 제발 좀 네. 저도 좀 조용히 진행하라고요? 그러면 재미없을 낀데. 네. 2019년 11월 14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5살 의붓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던 천인 공노할 그 인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가까이 자신의 의붓 아들을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계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계부가 어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첫 재판 과정에서 네. 자신의 변호인 선임을 좀 바꿔달라라고 네.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은 감정은 아니지만 네. 국선 변호인이 애초부터 마음을 먹고 범행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요구를 했어요. 네. 내 변호인을 바꿔달라. 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이제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의 아내 이름을 이제 계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아내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네. 내가 누구누구 씨라고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이 계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고성이 오갔고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 이후에 사선 변호인으로 내가 바꾸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거예요. 네. 손정희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접견 과정에서 이렇게 고성 지르면서 피고인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국선 변호인이지만 자기를 변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고성 지르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조력하는 변호사를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고 변호사도 피고인들에게 존중하면서 의견을 경청할 수밖에 그래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선 변호라는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일부 실비는 받지만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변호인들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어찌된 이유로 고성까지 붙였는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 계부라는 사람은 주장은 그래요. 지금 주장이 너무 상반되니까 일단은 계부라는 사람은 앞서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 얘기처럼 아기한테 내가 미안하지 않은 감정은 아니지만 국선 변호인이 애초부터 내가 마음 먹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정말 자기를 처음부터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의도 같아요.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말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여기 보세요. 피고인의 아내 이름에 존칭 누구누구 씨라 아마 안 붙인 것 같아요. 누구누구 즉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고성을 지른다? 그 엄마라는 사람 잘했습니까? 아기가 학대당하고 있는데 방치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이가 없는 게요. 아마 이 국선 변호인도 이 계부보다 나이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더구나 부인도 뭐 나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엄청난 인격 모독을 했다든가 네. 굉장히 무시를 했다라고 하면 뭐 화를 낼 수가 있겠죠. 욱하는 마음에. 그런데 존칭, 씨를 안 붙였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변호사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요. 네. 정말로 그렇게 타인으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존칭을 듣고 싶다면 그런 부인이 낳은 자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인이 낳은 자식을 정말 글로만 읽어도 피가 솟구칠 정도의 학대와 네. 결국 살인까지 했는데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네. 변호사를 지금은 국선 변호사인데 이 국선 변호사한테 저 도움 안 받겠습니다. 사선 변호인 할 테니까 바꿔주세요라고 한 이 요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님. 네, 재판부는 일단 통상적으로 이렇게
국선 변호사를 이제 나는 교체하겠다, 사선 네. 변호인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을 뒤로 미뤄줬습니다. 한 달 후로 재판을 연기했고요. 네. 만약에 그때까지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네. 기존의 국선 변호인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네. 형사소송법상 이런 구속 사건의 경우에 네.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사실 아. 그 규정 때문에 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지금 국선 변호인과 어떤 신뢰관계가 깨진 이유로 지금 요청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든 선임되지 않든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달 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아, 그러면 다음 재판이 다음 달 11일로 일단은 상당히 많이 연기해준 것 같아요. 재판부가 진짜 아량을 좀 베푼 것 같아요. 인천지방법원에서 다시 열릴 예정인데, 물론 김복준 의원님, 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이 계부의 이 행동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이거는 아마 제가 판단 건데 애초부터 이 국선 변호인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본인의 어떤 그 이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변호인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법적 조력을 하는 게 변호인이지. 그러네요. 본인이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여 갖고 법정에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 국선 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트집을 잡아서 아마 그 국선 변호인을 바꾸고자 한 걸로 보여요. 아하. 사실 온 국민들의 치를 떨게 했던 그 카메라 앞에 섰던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돌곤에서 아이를 왜 데리고 오신 건가요? 폭행한 아이를 왜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나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숨진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당사자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네? 당사자에게 얘기할게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걸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말투도 보세요. 아유, 당사자한테 얘기할게요. 아이한테 얘기한다고요. 지금 반성이라고 진짜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긴 하지만 이게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인지 모르겠고요. 이미 사망한 아이 당사자한테 얘기한다는 거 본인도 따르면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데 네.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혹은 뭐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은 둘째 치고라도 네. 2년 전에 학대를 굉장히 심하게 당해서 기관에 맡겨졌는데 왜 다시 돌려줬을까요? 아무리 친엄마가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충분히 좀 조사를 해보고 다시 내려갈 만한 여러 가지 정서적 경제 그러니까요. 조건이 되는가를 보고해야 될 텐데 엄마 24살, 아빠 26이에요. 경제적 능력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아이의 정서인데 5살 아이가 다시 돌아가서 있을 만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데 왜 돌려보냈을까?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감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사자한테 얘기하겠다라는 말 자체는 딴 사람들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다. 나 정말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재판부에서 제대로 알아서 형량을 때리겠지만 네. 내리시겠지만 몇 년 정도 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요, 김복준 의원님, 네. 저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 5살짜리 아이가 네. 어떤 거짓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하고 자기를 무시했대요. 아니, 5살짜리가 무슨 어른을 무시하는 말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게 지금 살해 이유랍니다.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요. 2017년경에도 그 숨진 B군과 그 동생 C군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바람에 형사 입건이 돼가지고 그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하. 그때 그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옮겨져 있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금년 8월 30일 날 이제 다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가지고 데려온 지 10일 만에 이제 다시 폭행이 시작됐는데 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무시한답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무시한들 뭐를 그렇게 무시를 했겠습니까? 네. 거기에다 거짓말을 하고 동생을 괴롭혔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9월 16일부터 3일 동안은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세상에. 수시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9월 25일부터 이제 이번 사건이죠. 네. 이틀간 20시간이 넘게 둔기로 아이를 폭행해서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뭐 이 사람한테 무슨 또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요. 문제는 네. 이 사람이 본인이 사실관계는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행위로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아하, 네.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이 버티는 게 있죠. 살인의 고의성. 예, 그거는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처벌 적게 받겠다는 거죠.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처벌받으면 형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그걸 의도하는 건데 그게 수사기관에서 먹히지 않았고요. 네. 살인,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 그다음에 방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런 사람한테 자비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 심신미약 이런 걸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일단은 나도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기억이 있다. 불우한 어린 생활을 그러면 그러지 보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우울장애가 생겼다라고 지금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를 괴롭혀서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판단 능력이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볼 여지가 많고요. 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도 사건 전이 아니라 사건 후기 때문에 이 재판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딴에는 뭔가 형량을 줄여볼 요량이겠지만 이게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사법부가 단단히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뒤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가수 정준영 씨 이야기고요. 네. 그 가수 최종훈 씨 이야기입니다. 5명에 대해서 구공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의 최종 구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5명은 많지 않은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력한 후에 네. 그 영상을 찍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 씨도 있었고요. 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그리고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건모 씨까지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네. 각각 구형량을 보시면 정준영 씨는 7년, 최종훈 씨는 5년, 네.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10년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라. 네. 그리고 신상 정보를 고지하라.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된 취업 시설에서 취업할 수 없다. 이런 명령까지 이제 부가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재질과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재질이 좋지 않다는 것, 재질이 좋지 않고 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구형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앞서 CD 좀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CD 보면은, 보세요.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도 10년인지, 징역 10년인 것 같은데 저것만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권 씨, 김 씨, 허 씨가 다 10년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CD상에 5년으로 돼 있어요. 허 씨가. 그러니까 그것만 좀 파악을 해 주세요. 나머지 3명 다 10년이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그건 파악해 주시고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이른바 단톡방 사건입니다. 그 관련해서 정준영에 대해서 징역 7년 구형 아직 선고가 이뤄진 건 아니에요. 검찰이 징역 7년에 처해달라. 그리고 최종훈은 5년에 처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지금 CD에 보면은 유명 걸그룹의 친오빠 권 씨 구형이 제일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일반인인데도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는 이 그 걸그룹 출신 그 오빠죠, 친오빠가 과거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그리고 집행유예에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거나 본인이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동종 전력은 아니지만 이런 범죄 전력이 있다라는 것은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아마 가장 높은 구형량을 받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권모 씨란 분이 단순히 일반인이라기보다는 네. 과거에 2015년에도 너희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에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미스테리 싱어로 출연한 적이 있고요.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는 정준영 씨 친구로 또 얼굴을 대중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SNS 활동도 활발하게 했던 전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제 네티즌들이 가서 이렇게 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을 올렸더니 그에 대해서 또 항의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 걸그룹 친오빠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했고 또 네.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더 비판의 소지가 많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른바 정준영의 단톡방에서는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양파처럼 계속해서 까도 새로운 내용들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정준영 씨 혐의 같은 경우는 2015년경에 이미 그 자신들이 만드는 단톡방, 연예인들이 주로 했죠. 거기에서 불법으로 여성들하고 성관계 하면서 몰래 찍은 동영상을 11차례에 걸쳐서 공개를 해서 유포했단 말이죠. 네. 그래 이제 그 혐의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요. 네. 합의된 성관계라고 뻑뻑 우기고 있고요. 아하. 두 번째로는 그 단톡방 그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정준영 씨 혐의 관련돼서는 많죠. 2016년도 거, 그 아하. 이듬해 거로 가면 네. 강원도 홍천, 아하. 그다음에 3월 달에 이제 2016년 1월에 홍천, 네. 3월 달에는 대구. 네. 여기에서 술 취한 그 여성들을 집단으로 특수강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했던 혐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보니까요. 여러 사람의 혐의 중에 사실은 정준영 씨 혐의가 제일 큰데 10년 구형한 거 권 씨가 10년 구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혐의가 아마 합산된 걸로 보여요. 예. 네. 실제로 2016년에 강원도 홍천에서 모 리조트인가요? 거기서 그날 아마 그 날짜로 추정되는 그때 찍었던 사진도 이 자신의 SNS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정준영과 최종훈요. 그런데 글쎄요, 이렇게 몹쓸 짓을 해놓고 합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윤경 평론가님. 합의란 국어가 어떤 말을 아는지 모르는 것 같고요. 정말 죄질이 나쁜 게 바로 이제 저 사진으로 추정이 돼요. 그 날짜인 것 같아요. 지금 저게 말씀하시죠. 네, 피해 여성의 경우에 정준영 씨의 팬사인회가 있기 전날 5명이랑 어울려가지고 그냥 술자리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또 화기애애하게 재밌게 했겠죠, 이분들이. 그래서 깨보니까 온몸이 다 옷이 입지 않고 있고 그래서 속옷을 찾으러 어디지 했더니 찾아봐 뭐 이렇게 하고 혹은 성관계를 갖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놀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슨 일을 제대로 당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는데 네. 정준영 이 카톡 사건이 벌어지면서 혹시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봤더니 자신이 맞고 음성 파일도 나타나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바는 본인을 여성의 인간으로 대접도 하지도 않고 물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너무 인격적으로 분노를 느낀다라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했던 거고요. 사실 무슨 카톡에 올려진 그 문자들이 거기 대해서 보면 나 이번에는 뭐 참새 잡았어. 이번엔 비둘기 잡았어. 포획물을 다룬 듯이. 그리고 어떤 여성이 좀 이렇게 잠들어 있거나 기절한 상태로 보이니까 깨워서 다시 해. 이런 말이 드는 거는 네. 어떤 거로도 변명이 되지 않고요. 5년, 7년이 본인들에게는 무거운 형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대중들이 볼 때는 이분들은 10년, 20년 있어도 되고요. 수많은 유명세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그 돈을 우리들이 지불한 것은 좀 모범적으로 살아라. 즐거움을 주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 각각 구형 나온 시를 다시 볼게요. 그 정리를 하고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준영에게는 7년, 그리고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 그리고 이른바 일반인으로 분류되는 권 씨, 김 씨에게는 10년 각각 구형했고요. 앞서
허 씨는 징역 5년 구형이 맞다고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님, 그런데 네. 정준영, 최종훈 씨 측에서는 그러면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그 정준영 씨 사건이 처음 발단이 된 게 그 단톡방 네.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랬죠. 이게 문제가 네. 됐었습니다. 근데 이 단톡방 대화 내용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정 씨나 이제 정 씨 측 변호인이. 근데 사실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주요 혐의로 지금 기소된 것은 정준영 씨나 최종훈 씨의 그 특수 준강간입니다. 네.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가장 주된 범죄 혐의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면서 네. 다만 이 단톡방 대화 내용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다. 따라서 뭐 형사소송법상 위법 수집 증거다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본인의 사실 감형받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다지 도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근데 소송법적인 쟁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원본을 찾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사본과 이 원본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거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네. 혐의 자체를 뭐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이거를 판가름할 정도의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구형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결심 공판이었기 때문에 다음 재판 때는 선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재판에서는 이 주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주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뭡니까? 네, 일단 가수 정준영 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는데 일단 사과를 드리고 싶다.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고요. 이게 가수 정준영 씨고요. 이제 이어서 최종훈 씨입니다. 네. 자,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하지만 특수 중간강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 건 씨입니다. 약혼자와 가족 그리고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 지금 뭐 약혼한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런 이제 것 가족들.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특히 공인인 동생한테 이 죄를 나누게 하고 실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보실 때는 네. 어떻게 진정한 반성이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가수 정준영 같은 경우는 상대를 한 번이라도 배려했으면 네. 그 성관계 관련돼서 잘 다독거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몇 번 걸러서 기소된 사실이, 글쎄요, 그게 맞을까요? 본인 이야기가? 그 부분.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이 뭐예요? 기분 나쁜 겁니까, 그게? 카톡에 자신의 어떤 잠자고 있는 그 여성을 성폭행한 그 내용이 그 카톡에 떠도는 게, 동영상이 떠도는 게 단지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날까요? 참, 표현도 참, 배우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이 변호인 교력 받았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네요. 말 참,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불쾌하네요. 거기다가 최중훈 같은 경우는 이 특수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변호사분들 두 분 계시지만 특수강간은요, 옆에 있어도 같이 한 겁니다. 방임에도 옆에서 같이 이 강간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기분 나쁜 거는 그렇습니다. 권 씨 이야기예요. 약혼자한테 미안하고 가족한테 미안하죠. 그 다음에 공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여동생, 걸그룹 여동생에 대해서, 죄를 나누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누리꾼들의 이야기에 좀 주목을 해보면 누리꾼들이 이 피해 여성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장하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혹시나 유명 연예인들이나 기획사에서 돈을 주고 합의 좀 해주십시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귀찮아서라도 안 할 텐데 끝까지 자기 인권을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방지법 때문에 그냥 야, 살 빼라 이런 말도 굉장한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동영상 사진,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사진이 이렇게 유포된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끝끝내 이런 사건을 불거지게 한 데서도 이분에게 팬들이 많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속보 하나 읽어드릴까요? 예상은, 언론들이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오전 9시 35분, 한 10분 전이네요. 오전 9시 35분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어 피의자 신분입니다.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오후 와이드 시간과 MBN 종합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판은 이제 그리고 선고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한번 또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해야죠. 그래서 송구하지만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웃이라는 게 뭘까요? 믿고 사는 게 이웃인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집 옆에 수상한 이웃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게 나의 집, 우리의 집이라는 게 이제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만의 공간으로 뭔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도범도 아니고 강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집을 편안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6월 7일부터 8월 네. 13일까지요. 네. 광주에 위치한 모 주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서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까요. 네. 이 가족들의 근처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허허. 아니 근데 저 집에 이웃이란 것도 놀랍지만 이웃이라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김목준 의원님? 아마 이 집의 구조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어째서요? 왜 그러냐면 이 남성이 자신의 그 다락방 창문을 통해서 저 여성 좀 앞집의 피해자분들이 비밀번호 누르는 게 정면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세상에. 그거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몇 세상에. 번을 누르는지. 제가 그래서 네. 우리 뉴스파이트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집에 현관문 이 번호키 누를 때 손을 이렇게 가리고 누르라고. 맞아요. 제가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 늘 하셨어요. 제가 네, 말씀드렸죠. 맞아요. 네, 네. 가방이나 이런 걸 누르고 하라고. 맞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저분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멀찌감치 다락방 창문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확대하니까. 세상에. 클로즈업하니까 비밀번호를 몇 번을 찍는지 아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아는 다음에 자, 계속 그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저 집 가족들이 몇 시에 나가고 누가 나가고 이걸 다 알잖아요. 그러네요. 외출 시간 같은 거 이런 네. 거 가족의 일상을 다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집에 아무도 없다. 판단되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비단 저 피해를 당한 가정뿐만 아니라요. 손정혜 변호사님 요즘 1인 가구, 특히 여성 혼자 사는 가구는요. 이 사건 접하면 온몸에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왜 남의 집을 엿보고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하. 내 집이라는 것은 온전한 내 사생활의 평온이 유지돼야 하는 집이죠. 그래야 따뜻한 집인데 이렇게 함부로 누군가나 침입하고 엿보고 들어오려고 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에서는 공포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만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저렇게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라고 한다면 집은 못 들어가는 거죠. 공포의 어떤 맞아요. 범죄의 공간으로 상상이 되는 공간입니다. 네. 피해자분들도 보안을 철저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나라 유독 주거 침입에 대해서 형량이 낮거든요. 네. 이 주거 침입 범죄가 얼마나 공포감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지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저 남의 집에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소름 끼치지만요.
이 남성 집에 들어가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일단은 경찰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들은 사실 이 남성이 집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 남성의 입으로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은 휴대폰이 증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의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일단 사진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이 집에 살고 있던 가족들의 증명사진, 학생증, 허허. 주민등록증을 어. 본인의 카메라에 담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예. 돈 될 만한 금품을 훔쳐놨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거라 예. 생각했는데, 학생증, 주민증, 증명사, 더 소름 끼쳐. 이거 왜 찍었을까요, 이걸 지금? 이게 이제 이 범죄자 중에서는 그 이 사생활, 남의 사생활을 엿보면서 충족감을 느끼는 그 이 관음증 환자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이 찍는 그 대상이 보니까 학생증, 주민등록증,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이 도출되는 그 내용의 증서를 찍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이 신분증을 도용해가지고 대출받고 뭐 이러는데 사기로 이용할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찰이 간과하지 않고 아마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뭐 현재 상태는 뭐 이거 주거침입죄로 하고 있겠죠. 아하. 예. 주거 침입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이 남성, 진짜 지금 너무 오싹합니다, 강문혁 변호사님. 네, 굉장히 오싹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 주거 침입으로 일단 기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례적으로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그럴까요? 네.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 네. 그리고 휴대전화로 학생증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증 등을 촬영까지 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점을 이제 양형 이유로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현재까지도 공포에 떨고 있다. 이 점을 감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충분히 문제될 수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네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동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찍었다는 점. 네. 근데 일단은 뭐 법원 입장에서는 네. 기소된 범죄 혐의만 두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점을 양형 사유에 참작을 해서 네. 더 중하게 처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참작한 내용이, 재판부가 참작한 내용이 이거예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다만, 버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잘못을 뉘우치는 진정성이 있는가도 모르겠지만, 이후, 가해 남성이 범행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아니, 해외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 가는 건데,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 피해 가족들한테 가장 염려되는 것이 이런 형사처벌이 나오면 뭐예요? 우리 집 주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집이 이사 가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출소 후에 또 찾아올 가능성. 이걸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 법에서는요. 실형을 내리더라도 이사 명령이 안 나와요.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자의로 이사 간 점은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 그래도 가까이는 안 살겠구나. 이런 안심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양형 요소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는 주거 침입에 대해서 조금 경미하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웃사촌 문화라고 해서 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시골 가면. 그래서 주거 침입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없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내 주거지에 침입했을 때 총으로 사격을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세상에.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뭐 총기가 소지되지 않는 나라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어찌됐든 남의 집 공간에 침입하는 거는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취재가 안 됐습니다만 사실 이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 이제 거기 못 사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정든 동네였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사를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왜 피해를 당하신 분이 이사를 갑니까? 참 답답합니다.